자, 오늘은 감각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 시각에 대해서 볼 거예요. 눈, 시각. 자,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눈에서 빛을 여기 잘 봐야 돼요.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물의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혹은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을 우리는 시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보여지는 이런 물체. 상민이 얼굴, 그 다음에 지민이 얼굴. 상민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여. 아까 수업 시간 할 때 그랬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즉 감각이야, 감각. 그러면 여기 파트에서 눈 얘기를 하면 이 눈의 구조와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 보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눈의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 구조의 이름과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기능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장 겉에 부분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옆에서 이제 다 벗겨놓고 눈만 딱 갖다 놓고 옆에서 봤었을 때 가장 바깥쪽인 부분을 우리는 각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각막이라고 하는 것이 눈의 가장 바깥쪽인 부분을 우리는 각막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는 이 안쪽에 홍채라고 하는 부분의 바깥쪽이야. 홍채 바깥을 감싸는 그 안쪽이 뭐야? 홍채라는 부분의 바깥쪽 부분인데 여기는 투명한 막으로 단순히 뭐야? 빛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눈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뭐야? 가장 바깥쪽인 부분 각막이야. 여기로 뭐가 들어오는 거야? 빛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홍채로 빛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홍채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홍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빛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여기 지금 봐봐. 지금 여기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빛을 보니까 눈이 부시지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나는 어때? 눈이 부시잖아. 그러면 우리 홍채는 어떻게 되냐면 이 홍채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닫혀. 빛이 많이 들어오면 닫혀. 빛이 적으면 이게 늘어나. 이게 공간이. 즉 여기가 뭐가 될 거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많이 들어와? 그럼 막아주는 거지, 빛을. 밝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깜깜한 그 영화관 들어가 보면 어때? 갑자기 어두워지고 빛이 몇 개 없지. 그럼 어때? 들어가면 우리는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고 바깥에서 환한 데서 들어가면 그럴 때 어떻게 돼? 동공을 최대한 여는 거야. 왜? 적은 양의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게 이제 동공이라고 하는 여기 구멍이지. 여기 눈 안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구멍. 얘는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저건 없지. 동공은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이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고. 이 커졌다 작게 이렇게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누구냐면 홍채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 동공은 그냥 구멍이야. 빛이 들어오는. 요게 구멍이 커지고 작아지고는 뭐야? 여기에 홍채가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자,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각막을 통해서 어디로 가니? 이 동공을 통해서 빛이 이동을 할 겁니다. 자, 홍채가 이 동공을 유지를 하니까 각막, 그 다음 동공, 그 다음으로 위치하고 있는 게 우리 눈의 렌즈 역할을 이렇게 지금 딱 보니까 뭐야? 볼록 렌즈지. 볼록 렌즈. 자, 우리가 렌즈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오목 렌즈고 이렇게 생긴 게 볼록 렌즈지. 가해 부분하고 안에 부분, 가해 부분하고 이 가운데 부분을 비교를 해서 가운데가 좁으면 오목 렌즈, 가운데가 더 바깥 부분보다 넓으면
볼록 렌즈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이렇게 볼록 렌즈, 오목 렌즈라고 했었을 때 우리 눈에서 이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수정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수정체로 빛이. 자, 각막통에서 동공통에서 그 다음 수정체로 빛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빛은 직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니? 가운데 부분은 그대로 통과를 할 거고 끝에 부분은 뭐가 일어나니? 굴절이 일어나게 된지. 그래서 상이 어떻게? 볼록 렌즈니까 뒤쪽에 이렇게 맺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수정체가 하는 역할은 빛을 굴절을 시켜서 이 뒤에 망막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이 맺히게 해주는 게 수정체가 하는 역할이 되겠다. 이해됐니? 어렵지 않지? 뭐야? 빛을 굴절시켜서 이쪽에 상이 맺히게 해주는 거. 렌즈 역할을 해주는 게 수정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정체가 보니까 이 수정체가 이렇게 됐어. 이거 손으로 할게. 얘가 두꺼워. 렌즈가 가운데 부분 두껍고 얘는 이렇게 얇지. 두껍고 얇고 이거를 조절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수정체 자체로는 얘가 조절이 안 되니까 위에서 얘가 잡아당기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잡아당기면 이렇게 두꺼웠던 수정체가 위아래에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펴지겠지. 맞아? 다시 이게 위에서 잡아당기는 걸 놓으면 이렇게 펴졌던 얇은 수정체가 어떻게 돼? 두꺼워져.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될 거야. 수정체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두꺼워지면 어떻게? 굴절이 많이 일어나니까 상이 어디에 맺히겠어요? 가까운 데 맺힐 거고 이게 이렇게 펴지게 되면 얇게 되면 뒤쪽에 맺히게 될 거라고. 굴절이. 맞아? 이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수정체를 두껍게 하고 얇게 하고 이걸 조절해 주는 부분이 선모체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여기 끄트머리에서 잡아당겼다가 놨다. 요거를 해주는 게 뭐다? 선모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빛이 통과를 하지는 않아. 빛이 통과하는 데는 여기 각막, 동공, 수정체. 자, 그런데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뭐가 있다? 홍채라고 했어.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뭐가 있어? 선모체가 있어. 됐니? 자, 그 다음에 빛이 어디로 가? 여기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 부분 있지?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분 투명한 물질이야. 이 부분 눈을 채우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유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리체로 빛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눈의 형태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부분이 요 유리체가 되겠습니다. 자, 유리체가 지났어. 그 다음으로 닿는 부분이 뭐냐면 망막이 되겠습니다. 망막은 쉽게 말하면 여기 상이 맺히는 곳이야. 자, 아까 굴절이 일어나서 어디에 이 망막에 상이 맺혀. 그러면 이 망막에 뭐가 있냐면 시각세포가 존재를 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자극이 빛이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것들이 다 자극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러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존재하는 망막, 즉 상이 맺히는 곳이 망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망막이 이제 5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망막에 보면 이게 자극이라고 했어.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얘를 어디로 보여야 되냐면 뇌로 전달을 할 겁니다. 뇌로 전달을 해서 이 자극을 빨간색이구나, 바로 섰구나, 뒤집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려면 누가? 뇌로 보내야 돼. 그냥 뇌로 가느냐? 그냥 뇌로 가지 않겠지. 여기에 시각신경,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아까 여기 맹점에 망막에서 받아들인 그 자극을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해서 시각세포가 있어.
얘가 시각세포가 이 자극을 받아들여서 어디로 보내? 뇌로 그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시각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빛이 각막 통해서, 동공 통해서, 그 다음에 수정체 통해서, 그 다음 어디? 유리체, 그 다음에 망막에 닿고, 그 다음 시각신경으로 해서 뇌로 전달되는, 이게 빛이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에 그거 말고 기타 부수적인 것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외울 게 많아. 어쩔 수 없어. 그냥 봐. 그냥 들어. 자, 그 다음 여기에 이 망막에 뭐가 있다면 시각세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을 망막에 시각세포가 많이 뭉쳐있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황반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시각세포가 많이 있는 곳이야. 이 황반이라는 부분에 상이 맺히면 어때?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여기 망막에 시각세포들이 있고 여기에 많은 시각세포가 있을 거야. 여기에 뭐가 모여야? 상이 맺혀야 어때? 어떤 물체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다. 황반. 그 다음 맹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맹점은 여기 아까 시각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부분이야.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 시각세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맹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맹점 확인하는 방법 좀 이따 해볼 거야. 여기에는 상이 맺혀도 맹점은 시각세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좀 이따 이거 맹점 확인해 볼 거야. 그 다음 여기 보면 맥락막이라는 부분이 있어. 여기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우리 눈 속을 어둡게 해주는 역할을. 자, 우리가 영화관에 보면 아까 영화관 들어가면 어떻다고 했어? 까맣다라고 했잖아. 불을 다 차단해놓고 뒤에서 뭐 스크린으로 뭐만 쏴. 빔 쏘잖아. 그래야 그 화면이 어떻게 돼? 선명하게 보이겠지. 바깥에가 밝아봐. 저기 집에서 프로젝터 TV 본다고 이렇게 불 피워놓고 암막 커튼 딱 해놓고서 봐야 그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지. 그게 이런 데서 불 켜놓고 선생님 여기 불 왜 꺼놨어? 불 켜놓으면 여기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프로젝터 이 화면이 밝지가 않잖아.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불을 꺼놨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집에서 암막 커튼 해놓고서 영화를 보는 거, 영화관에 다른데 불 다 꺼놓고 거기만 보여지는 게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맥락막이야. 우리 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상이 선명하게 맺히려면 나머지 부분이 새카맣게 보여야 될 거잖아. 어둡게 보여야 되겠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맥락막이 하는 역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공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이야. 눈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 공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얘도 우리가 눈의 형태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역할. 눈의 형태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역할 가운데 부분에 뭐가 있었어? 유리체가 있었고 바깥에 공막이 그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뭐야 한 10개가 넘는 용어가 새롭게 나왔지. 뭐 망막이라든지 뭐 그런 건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한 요 기능들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아까 어떠한 순서대로 각막에서 동공으로, 수정체로, 유리체로, 그 다음 뭐니? 여기 망막, 그리고 여기 시각신경으로 뇌로 이렇게 빛이 이동을 한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요 구조와 그 기능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물체를 보는 과정. 자, 빛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오는데? 각막, 그 다음 수정체, 유리체,
망막의 시각세포야. 그 다음에 시각신경으로 가서 뇌로 가게 되는 이렇게 물체를 보는 과정이 있잖아. 요거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니? 빛, 그 다음 뭐야?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 그 다음에 시각세포,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시각신경에서 뇌로 가는 요 보는 과정, 요 네모칸에 있는 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니? 이건 무조건이고 여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처음 보는 용어들 이제 한 열 몇 개 나왔어. 이제 10분의 1 나왔어. 10분의 1. 자, 아까 맹점 얘기를 했었지. 맹점이 뭐라고 했니?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맹점이라고 얘기했거든. 그 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자, 화면에 띄워놨어. 얘를 한쪽 눈을 가리고 한번 너희가 지금 여기를 봐. 여기 이 화면을 보고 한쪽 눈 가려봐. 한쪽 눈 가리고 어디서부터 보면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왼쪽 눈을 가린 상태로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6번 보고 7번 보고 8번 보고 한번 봐봐. 그럴 때 처음에 자 왼쪽 가리고 여기 1번 봐. 자 오른쪽 눈으로 1번을 보면 병아리 보이니? 병아리 보여? 병아리 보여? 2번 봐봐. 병아리 보여? 3번 봐봐. 병아리 보여? 4번, 5번 식으로 이렇게 오른쪽 눈으로 1, 2, 3, 4, 5를 볼 때 어느 순간 병아리가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야. 한쪽 눈 가리고 봐봐. 여기가 시커멓게 되면서 안 보이는 때가 있을 거야. 그게 뭐 좋은 건 아닌데 이 맹점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 이 오른쪽으로는 지금 1, 2, 3, 4, 5를 봤었을 때 얘 쪽에서 오는 이 빛이 맹점에 그때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숫자는 지금 여기 망막의 시각세포, 즉 황반 부분 근처에 많이 맺히다가 얘의 빛은 그때 어디에? 맹점에 상이 맺히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잘 안 보이고 좀 까맣게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일상적으로 눈을 두 개를 뜨지. 그럼 이쪽에서 쳐다보는 거랑 이쪽에서 만약에 여기가 들어오는 빛이 자 눈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쪽에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하나의 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얘가 들어오는 빛이 왼쪽에 있는 건 맹점에 맺힌다라고 해도 오른쪽에서 오는 것은 맹점이 아니고 시각세포에 맺히기 때문에 양쪽 눈으로 보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 이쪽에 맹점에 맺혀도 여기 시각세포에서 맺혀서 이거를 뭘로 물체로 인식을 하는데 한쪽 눈으로 봤었을 땐 맹점에 맺혔을 경우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눈의 조절작용 한번 봅시다. 아까 동공이 뭐라고 했니? 동공?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라고 했지. 이 구멍이 작아진다고 했어. 언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눈이 부시니까. 빛이 양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 이 동공이 커질 거라. 이 동공이 작아지고 동공이 커지는 거 그걸 누가 조절한다고 했지? 홍채가 한다고 했죠. 홍채가. 자, 그러면 주변 밝기에 따라서 동공 크기의 변화 봅시다. 자, 그러면 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게 누구라고 해서 홍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채가 커진다? 그러면 동공 크기는 작아지가 될 거고 홍채가 작아진다? 동공 크기가 커지는 거야. 자, 이걸 그림으로 볼게. 지금 여기 보면은 동공 요 바깥의 부분 여기 있지.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홍채야. 그러면 지금 위에랑 밑에랑 홍채 크기가 누가 훨씬 더 크니? 선생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지. 위에가 홍채가 작고 밑에가 홍채는 크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바깥의 부분이 미안해. 다시 여기가 동공이야. 지금 얘가 동공이야. 누가 동공이 크니? 밑에가 동공이 크지. 그러면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뭐냐면 홍채야. 그러면 홍채는 자, 위 아래하고 이 하얗게 된 부분이 어디가 더 넓지? 위에 부분이 더 넓지. 밑에 부분보다. 하얀색 부분이. 그게 이제 홍채라는 거야. 그럼
그러면 여기는 홍채가 확장이 됐고 여기는 홍채가 어떻게 수축이 됐어. 홍채가 확장이 되니까 여기 뭐야 동공 크기는 작아질 거고 홍채가 수축을 하니까 여기 동공 크기는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커지겠어 여기가? 동공이 빛에 최대한 구멍을 열어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돼. 언제? 주변이 어두울 때는. 주변이 밝은 빛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 빛의 양을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 동공을 수축을 시켜야 된다고. 그치? 동공을 축소를 시키려면 뭐가 커져야 돼? 홍채가 확장이 돼야 얘가 겉에 홍채가 확장이 돼야지 여기 바깥의 부분이 확장이 돼야 홍채가 확장이 돼야 뭐가 이렇게 동공이 작아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동공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홍채가 확장이 돼야 되고 동공 크기를 크게 하려면 겉에 홍채가 수축이 돼서 면적이 감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여기 이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동공 크기를 크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홍채가 수축을 해야 된다고. 이게 작아져. 구멍이 작아져. 구멍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동공이라고 해서 이게 작아지려면 홍채는 어떻게 돼?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누가 하는 역할이다? 홍채가 한다. 홍채가 여기 이완되면 커지면 동공은 작아지고 홍채가 수축하면 동공은 커지게 되고 됐니? 이게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자, 주변이 밝아 동공이 수축돼야 돼. 그러려면 홍채는 확장이 된다. 자, 주변이 어두워. 그러면 구멍이 커져야 돼. 커지려면 겉에 뭐야? 홍채는 수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홍채야. 홍채. 얘 뭐니? 구멍이 작으면 얘는 면적이 넓어져. 자, 이게 홍채야. 가운데 구멍이 커져. 그러면 이게 뭐야? 홍채의 면적은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어두울 때, 밝을 때. 됐니?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 다음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두께 변화. 자, 그러면 아까 이 수정체는 뭐라고 했어? 렌즈라고 했지. 렌즈가 두꺼우면 상이 이렇게, 자, 이렇게 두꺼운 렌즈라고 하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상이 맺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얇은 렌즈라고 봅시다. 볼록 렌즈. 그럼 얘는 뒤쪽에 상이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돋보기 생각하면 돼. 돋보기. 자, 돋보기. 여기 굉장히 작은 글씨를 보려고 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는 그 개념하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뭐라고 했어? 이게 수정체라고 했어.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 위에서 잡아당기는 애가 누가 했어? 위 아래에서 잡아당기고 놨다 잡아당겼다 놨다 하는 게 누가 한다? 그게 역할을 해주는 게 얘야. 여기 선모체라고 하는 애가 잡아당겼다가 놨다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선모체가 얘를 놓을 거야. 선모체가 얘 잡아당기는 이거지. 수정체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던 걸 이렇게 위에서 잡아당기고 있던 거를 놓아. 그럼 얘는 원래 상태 이렇게 두꺼워지려고 하겠지. 얘를 잡아당겨. 이렇게 돼. 그러면 수정체가 얇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러면 자, 선모체가 수축이 된다. 수축. 안쪽으로 이렇게 선모체가 수축이 되면 수정체는 어떻게 돼? 두꺼워지겠지. 놔주니까. 얘가 이쪽으로 해주니까 놔주니까. 반대로 얘가 확장이 될 거야. 선모체가 이완이 될 거야. 이완이 된다라는 얘기는 잡아당기니까 이 수정체는 얇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꺼워지면 바로 앞쪽에 뭐가 생긴다고 해서 상이 생기고 얇아지면 뒤쪽에서 상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보려고 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야 돼. 두꺼워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가 놔야지. 선모체가 자꾸 잡아당기는 걸 놔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눈으로 이 수정체로 봤었을 때 이쪽으로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수정체 쪽으로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져.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볼 땐 이런 식으로 수정체가 어떻게 돼? 두꺼워져야 돼. 두꺼워지려니까 이쪽으로 선모체가 수축을 하게 될 거고, 먼 곳을 볼 때는 뒤쪽에 상이 맺혀야 되니까 어떻게 돼? 렌즈가 얇아져야 돼.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것을 놔야지. 잡아당겨야지. 이렇게 된 게 어때? 잡아당겨야 이렇게 얇아지게 될 거니까.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돼? 수정체에서 먼 쪽으로 어떻게 돼? 이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물체의 거리에 따라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져야 돼. 가까운 데 볼 때는 두꺼워져야 돼. 먼 데 볼 때는 얇아져야 돼. 두꺼워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 잡고 있던 걸 놔야지. 놔야 되니까 어떻게 되니? 이 선모체는 수축이 일어날 거고,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져야 되니까 잡아당겨야지. 그러니까 멀어져가. 수정체부터 멀어져야 되니까 이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눈의 조절작용, 빛에 따라서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볼 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볼 거야. 눈으로 들어오는, 자, 밝으면 어때? 빛을 줄여야 되겠지. 줄이려면 어떻게 돼? 이 동공이 어떻게 돼? 작아져야 되겠지. 작아져야 되니까 수정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막아줘야 되겠지. 홍채가 어떻게 되니? 확장을 하게 돼서 동공이 작아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줄이고, 어두워 그러면 어떻게 돼? 홍채가 어때? 이쪽으로 수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커져? 이렇게 동공이 커져서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눈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부 감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여기 손바닥도 그렇고 뭐가 됐든 우리 피부를 통해서 부드러움이나 딱딱함이나 차가움이나 따뜻함이나 아픔 등을 느끼는 그 감각을 우리는 피부 감각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중요한 게 감각점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를 감각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감각점 우리가 뭐가 있냐면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 즉 통증을 느끼고 누르는 거, 그 다음에 접촉이 됐다라는 거, 촉감, 부드럽냐 아니면 질감이 뭐 딱딱하냐 뭐 그런 것들, 거치냐, 촉점이라고 하고, 차가운 걸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냉점, 온점, 이러한 우리 피부에는 감각점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134쪽 가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감각점이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감각점, 즉 통점이나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누르는 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런 것들을, 촉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탐구를 통해서 우리 손바닥과 손등에 이런 감각점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를 하는지를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부위에 따라 감각점의 수에 차이가 있음을 한번 확인하는 실험,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하드보드지에다가 이 뭐를 붙여놓냐면 이쑤시개 2개씩을 붙여놓고, 이 이쑤시개 간격을 4mm, 2mm, 8mm, 6mm 이렇게 2mm 간격으로 어떻게 돼? 가깝고 멀고 조금 멀고 조금 더 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실험 당하는 사람은 눈을 감는 거지. 왜? 그걸 보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뭘로 찌르는지 모르고 이렇게 눈 감고서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여기를 찔러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8, 2, 6, 4를 다 2mm 간격으로 눌러볼 거야. 그래서 얘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찔렀을 때 내가 느낌으로 눈 감고 했을 때 두 군데 찌르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랑, 나중에는 이게 가까워지면 이게 두 군데인지 한 군데인지 우리는 몰라. 그때가 언젠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느껴지는지 한 개로 느껴지는지 이게 찔리는 게 두 개인지 한 개로 느껴지는지를 한번 말해보도록 해서 측정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험을 손가락 끝에서 해보고 손바닥에서 해보고 손등에서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최소 거리가 6인지 8인지 2인지를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쑤시개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손바닥에선 6mm였을 때 이때는 두 개로 느껴지고 여기 4mm는 하나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끝에서는 2mm로 이렇게 가깝게 이쑤시개가 위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두 개로 다 느껴졌대. 손가락 끝에서는. 근데 손등에서는 팔이야. 꽤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돼? 얘가 하나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팔에서 두 개. 그러니까 그 이하에서는 하나로 느껴졌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손바닥에서는 6이 됐었을 때 최소한으로 뭐가 됐다? 두 개구나. 그 조금 더 가까워지면 하나로 느껴진 거고 얘는 이렇게 아주 가깝게 갖다 댔는데도 얘는 두 개로 다 느껴진 반면에 얘는 상당히 먼데 8mm인데도 두 개구나. 근데 조금만 가까워졌더니 얘는 하나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바닥이나 손끝이나 손등이나 다 감각을 느끼는 게 다르다라는 거지. 두 개로 느껴지느냐 하나로 느껴지느냐.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쑤시개가 한 개로 느껴지는 까닭은 왜냐면 이쑤시개 간격에 해당하는 거리에 감각점이 한 개 분포. 자, 얘가 이렇게 찌를 거야. 그러면 우리 살에서 얘를 두 개로 느껴져야 되는데 여기에 감각점이라는 게 한 군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찔러도 하나로밖에 못 느껴지는 거야. 만약에 이게 거리가 이렇게 넓어지면 여기서 찌르는 거야, 여기서 찌르는 거야. 감각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두 개로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좁은데도 여기 감각점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데 찔러도 두 개로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쑤시개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짧은 부위다라고 하면 감각점이 많이 분포해서 감각이 예민한 부분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손가락 끝이 2mm가 두 개로 느껴지게 해요. 그 다음에 손바닥은 6개고 손등은 8mm였지.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예민해? 2mm. 두 개 2mm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두 개로 인식한 손끝이 감각점이 많다? 반대로 바꿔 말하면 굉장히 예민한 부위가 손가락 끝, 그 다음 손바닥, 제일 둔한 부분은 어디야? 손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나는 같은 사람, 내 팔이잖아. 내 손이잖아. 내 손인데 왜 손가락하고 손바닥하고 손끝하고 손등하고 왜 감각점들이 다르게 분포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여기 10개 있으면 여기 10개 있고 여기 10개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위에 따라서 분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끝은 감각점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니까 어때? 예민해. 손등은 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감각점이 분포하는 정도는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다. 즉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을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하다. 아까 그러니까 감각점이라는 건 통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압점도 있었고 촉감도 있었고 그 다음 온점, 냉점이 있었지. 그게 우리 몸에 분포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여기 그런 것들 있지. 똑같은 바늘로 갖다 찔르는데 어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아프고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찔러도 막 피가 나지 않고 막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눌렀는데 어느 부위는 덜 아프고 어느 부위는 살짝만 찔러도 아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짧을수록 짧은 부위일수록 감각점이 어떻게 돼? 많이 분포하여 감각이 예민한 부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자, 피부의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틀렸지. 고르게가 아니지. 특정 부위는 좀 많고 어느 부위는 좀 적고. 그렇지? 그래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가장 예민한 부위는 어디라고 했어? 손끝이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둔한 부위가 손등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네. 이쑤시개 사이의 간격이 4mm이면 손가락 끝에서는 이쑤시개 두 개로 느껴진다. 아까 손가락 끝에서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가 얼마라고 했어? 2mm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2mm로 갖다 놨는데도 두 개로 느껴지면 더 먼 4mm는 당연히 두 개로 느껴지겠지.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짧다. 감각점이 많이 분포한 부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손바닥, 손가락 끝, 손등 중 감각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 부위 어디야? 여기 최소 거리. 이쑤시개 두 개가 최소 거리 손바닥 6mm, 손가락 끝 2mm, 손등 8mm야. 그러면 가장 가까운 2mm에 뭐가 제일 많다? 감각점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손가락 끝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와 감각점 분포의 관계 뭐가 되겠어? 자,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작을수록 뭐가 많다? 감각점 분포가, 감각점이 많이 분포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 이쑤시개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작을수록 감각점이 많이 분포한다. 됐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탐구를 통해서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손끝과 손등과 손바닥을 봤었을 때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했지. 손가락 끝은 예민하고 여긴 둔하다라고 했지. 그게 뭐야? 감각점들이 분포를 하는 게 다 다르다. 우리 몸에 고르게 분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자, 우리 몸에서 감각점이라는 건 통점이야. 통점을 느끼고 앞점, 누르는 거 혹은 눌리는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게 앞점이고, 촉점은 접촉한다, 촉감을 느낀다. 그 다음에 차가운 거, 냉점, 따뜻한 거, 온점. 즉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느끼는 이 감각점이 냉점과 온점이야. 자, 여기는 절대적인 온도가 아니야. 상대적으로 뭐냐면 따뜻하냐 차갑냐를 느끼는 거지. 이게 37도가 됐느냐 42도가 됐느냐 뭐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게 뭐냐면 상대적인 온도 변화야. 자, 그러면 여기 25도씨 15도씨 30도 35도씨 물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양쪽 손을 이렇게 담가 놓을 거야. 그러면 이쪽은 15도씨 여기는 30도씨 35도씨 담가 놓다가 25도씨에 같이 집어넣어 놓을 거야. 그러면 왼손은 어떻게 되겠어? 따뜻하다고 느끼겠지. 오른쪽은 차갑다고 느끼겠지. 맞아? 15도에 있을 때는 15도에서 25도로 이렇게 바꾸면 따뜻해. 35도에서 25도니까 얘는 차갑다라는 거야. 그런데 둘 다 똑같은 25도씨인데 왜 왼손은 뜨겁고 왼손은 왜 차갑다고 느끼냐. 이건 상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치? 처음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온점이 자극을 받아. 즉 이쪽 손은 온점이 자극을 받을 거고 여기는 냉점이 자극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여기서 말한 이 냉점과 온점은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그 다음으로 귀 봅시다. 귀. 네, 우리가 귀는 소리를 듣는 이런 청각의 기능도 있고 평형 감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거 돌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기울어졌는지도 느끼게 하는 게 귀야. 귀는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그냥 소리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런 평형 감각에도 관여하는 게 귀가 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구조가 나올 거야. 구조. 실치. 외워야 되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구조가 기본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귀의 구조와 기능을 볼 거야. 가장 바깥의 부분을 우리는 귓바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의 귀는 다 이렇게 어때?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 홈이 파여져 있는 이유는 뭐야? 이쪽에서 오는 거, 이쪽에서 오는 소리, 이쪽에서 오는 소리를 다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소리,
음파라고도 하는 이 소리를 모으기 위한 부분이 여기 귓바퀴 부분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 어느 부위에서 오더라도 얘를 모으기 위해 가장 바깥의 부분을 귓바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소리가 모아져서 안으로 이동을 할 때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돼? 얇은 막이 떨려. 이 고막과 그 바깥에 귓바퀴를 연결하는 그 통로 부분을 우리는 외이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외자가 바깥이잖아. 우리가 바깥 외자, 외출한다라고 하면 바깥으로 나야지. 실외라고 하지. 여기는 어디라고 해? 실내라고 하자. 그치? 외이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귀자야. 귀의 바깥 부분의 길이라는 거야. 바깥 부분으로 향하는 길도 짜 써서 그렇게 한자로 되어 있지. 외이도. 이 귓바퀴와 이 고막을 연결해주는 통로를 우리는 외이도. 귀는 뭐야? 그냥 통로야. 소리가 여기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 귓밥이 있겠지. 그러지? 자, 그 안쪽 부분이 이제 얇은 막인 고막이 존재를 할 겁니다. 고막이 어떻게 돼? 소리에 의해서 진동을 하게 되는 게 고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막은 너무 작아. 그럼 우리가 얘를 소리를 인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안쪽에 귓속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귓속뼈가 이 고막에 진동하는 것을 어떻게 돼? 증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귓속뼈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귓바퀴, 외이도, 그 다음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귓속뼈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귓속뼈를 지나게 되면 달팽이관이 존재를 할 겁니다. 달팽이관은 생긴 게 달팽이처럼 생겨서 달팽이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자, 지금 외부에서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고막을 진동을 시키고 이 진동을 증폭을 시켜서 어디로 보내냐면 달팽이관으로 보내는데, 여기에는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존재하는 곳이 달팽이관이야. 자,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돼. 자, 청각세포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다? 달팽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소리를 뭘로 우리는 느끼는 거야? 자극으로 느껴지게끔 해주는 것이 이 달팽이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극을 여기에 청각세포에서 자극을 청각신경이 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 청각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각신경으로 이 자극을 어디로 보여? 뇌로 보내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 소리가 어디로 들어와? 귓바퀴로 들어오고 그 다음 외이도 지나서 어디로 가니? 고막으로 갈 겁니다.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귓속뼈, 그 다음에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그 다음 어디로 가? 청각신경으로 가서 뇌로 가게 돼. 청각세포에서 신경으로 가서 어디로 가? 뇌로 가게 되는 소리를 듣는 과정,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반고리반과 전정기관이 존재를 합니다. 반고리반은 이 관이 세 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수직으로 90도, 90도, 90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세워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구조가. 판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얘를 세 개의 반이 있는 세반고리관이라고 배웠었어. 그런데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 바꿔가면서 이 세자가 빠졌어. 세 개가 빠지고 그냥 반고리반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반고리반은 몸의 회전을 감지를 하는 역할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옆에 반고리반 옆쪽에 여기 부분이지. 여기에 뭐가 존재를 하냐면 전정기관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여기가 세반고리반,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이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정기관은 우리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는, 감지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반고리반하고 전정기관, 즉 몸의 회전,
몸의 기울어진 평형 감각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안 외워져. 반고리반이 몸의 회전인지, 그 다음에 전정기관이 몸의 회전인지, 전정기관이 기울어진 것을 느끼는 건지 이게 안 외워진다고. 이걸 이렇게 외워진다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전정기관은 몸의 회전을 감지합니다 라고 하면 틀렸거든. 반고리반이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합니다 라고 하면 틀렸잖아. 그럼 이게 외워야 된다고. 근데 이게 안 외워져. 반전, 전기, 반전기 이렇게 외웠어. 반전기, 반전기, 발전기, 반전기, 반전. 새 반고리관은 뭐야? 회전을 감지하고, 전정기관은 전기라고 해서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한다. 요거 반드시 외워야 돼. 요거 문제 무조건 나올 거거든. 자,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하는 역할이 되겠다. 그러니까 얘도 우리의 귀의 구조이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게 귀가 다 하게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귀 인두관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네. 자, 여기 귀 인두관. 고막의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갖게 조절하는 기관이 귀 인두관이야. 귀 인두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49층 저런 아파트 고층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행기 탔었을 때 가장 많이 느끼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어때? 귀가 멍해진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안에, 자, 참 그림 잘 그린다. 우리 몸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압력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대기에서 누르는 압력하고 서로 같아. 그러다가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거나 높은 곳을 올라가면 압력이 약해지잖아. 맞아? 공기가 희박하니까 누르는 힘이 약해져. 그러면 이게 압력이 줄어들어. 그럼 안에서 누르는 힘이랑 바깥쪽이 같아졌는데 밖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누르는 힘이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와 여기가 압력이 같아졌는데 이렇게 미는 힘이 강해지니까 어때? 바깥과 안쪽의 압력이 달라지게 되지. 그게 이제 멍한 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이제 바깥과 안쪽의 압력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럴 때 뭐하니? 코를 막고 침을 꿀꺽 삼키게 되면 어때? 그 멍한 게 사라지게 될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공기가 귀인두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이 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게 이제 귀인두관이 압력을 바깥쪽과 안쪽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귀인두관이 되겠습니다. 청각과 평형감각 봅시다. 청각, 귀에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청각이고, 평형감각, 눈으로 보지 않아도 몸의 회전. 자, 우리가 눈 감고 이렇게 돌아도 우리는 회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몸의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네 탈 때 눈 감고 타봐. 이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뺑뺑이라고 하지. 그 올라가서 돌리면 막 돌아가는 그 뺑뺑이 있지. 그거 눈 감고 타봐. 그래도 우리가 몸이 돌아가고 있구나, 몸이 기울어졌구나를 다 느낄 수가 있는 게 우리 평형감각 때문에 그래. 이 평형감각을 누가? 반고리반하고 전정기관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자, 반고리반하고 전정기관이 거기를 통해서 뭘 느끼는? 자극이 나타내갈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전정기관에서 반고리반에서 느낀 자극을 평형감각 신경을 통해서 그 자극을 이 신경 통해서 어디로 갈 거야? 뇌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야? 기울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고리반 작용의 예를 봅시다. 반전이라고 했어. 뭐야? 회전하는 거.
자,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탔을 때 우리 몸이 회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반고리반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보면 회전하는 게 느껴지겠지. 그러니까 눈을 감아. 눈을 감고도 회전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왜? 반고리반 때문에.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지 왼쪽으로 돌고 있는지도 눈을 감아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정기관의 작용에 얘 봅시다. 자, 걸어가다 돌불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넘어진다고, 넘어지려고 한다고. 기울어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가 그게 반응을 해서 안 넘어지게끔 우리가 반응을 한다고. 자,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 전정기관이야. 자, 승강기 탔었을 때 승강기가 아무리 천천히 움직여도 얘가 올라가고 있구나 내려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 평균 대회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중심을 잡으려고 한다고. 이거 한 발 들고서 이렇게 서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 얘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게 왜 그래? 이 움직임을 기울어지는 걸 느끼는 게 뭐 때문에 그래? 전정기관에 의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반고리반하고 전정기관은 뭐야? 평형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관여하는데, 그래서 소리를 듣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구조는 반고리반하고 전정기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내의와 외의의 압력을 조절하는 귀인두관도 소리를 듣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리를 듣는데 관여하는 거 뭐가 되겠어? 귓바퀴, 그 다음에 외이도, 고막, 그 다음에 소리를 증거치는 무슨 뼈? 무슨 뼈? 귓속뼈. 그리고 달팽이관. 그리고 청각신경. 이게 다 뭐야? 소리에 관련된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리에 관련되지 않은 거 전정기관, 반고리반, 그 다음에 귀인두관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후각과 미각에 대해서 볼 거야. 코는 후각, 혀는 미각. 이것도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되는 그 용어들이 있으니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조금 귀찮지. 어렵지는 않아. 먼저 코, 후각을 봅시다. 자,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신경 배우고 있지? 후각신경이야.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면 우리 코의 구조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후각상피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후각상피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여기 콧구녕 안쪽 부분을 우리가 코딱지 파는 그 부분, 코딱지가 묻어있는 털이 있는 부분을 후각상피라고 보면 될 거야. 후각상피니까 뭐야? 껍데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코 속의 이 겉에 부분 안에. 자, 여기에는 후각상피에는 점액으로 덮인 후각세포가 모여있는 세포층을 후각상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점액이야. 자, 지금 콧구멍을 한번 쑤셔봐. 그럼 어떻게? 촉촉한 콧물이 줄줄줄 흐르는 콧물 말고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말랐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코가 젖어 있다. 점액으로. 왜? 거기에 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이 점액에 녹아 들어가면서 이 후각상피에 존재하는 이 후각세포가 얘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기체가 녹기 위해서 뭐가 있어? 이 코에는 항상 점액으로 젖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후각상피에 후각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후각상피 점액에 녹아져서 이 후각세포가 얘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후각세포가 얘를 어디로? 후각신경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후각신경으로. 얘를 다시 어디로 보낼까요? 뇌로 보내게 돼서 얘는 방귀 냄새구나. 얘는 향수 냄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에서 뇌에서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감각은 뭐냐면 코에서 기체 상태인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냄새를 느끼는 감각이 되겠다. 이게 후각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을 해둬야 될 거, 여기가 뭐야? 지금 콧구녕이야. 콧구멍. 여기 뭐 털이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가 여기 코딱지 묻으면 파내는 데가 여기야. 여기에 뭐가 있어? 후각 상피가 존재를 하고,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가 존재를 할 겁니다. 이 후각 세포가 어떻게 돼? 이 기체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이 자극을 어디로 옮기니? 후각 신경으로 보내고, 후각 신경에서 뇌로 보내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 감각을 느끼는 과정.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후각 상피의 후각 세포가, 하나만 기억을 해도 돼. 후각 상피라고 해도 되고 그냥 후각 세포라고 해도 돼. 후각 상피에 있는 후각 세포니까 후각 세포라고 그냥 기억을 해도 돼. 화학 물질을 후각 세포가 후각 신경으로 보내고 뇌로 보내는 이 단계. 자, 여기 후각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굉장히 자극적인, 선생님 여기다가 잘못해가지고, 자, 이거 냄새를 한번 느껴봐 라고 하고서 향수를 이렇게 조금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하는 걸 잘못해서 쏟았어. 그럼 갑자기 그 향수 냄새가 확 퍼져가면서 독하겠지. 자극이 굉장히 강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이 후각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냄새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그런데 얘는 쉽게 피로해진다라는 특징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굉장히 강한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몇 초만 지나도, 처음에는 너무 자극적이었는데 몇 초만 지나도 거기에 바로 둔감해져. 그래서 그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피로해진다.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는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공중화장실 딱 들어갔어. 갔더니 상민이 여기서 응하고 있네. 그러니까 지민이가 들어가서 딱 보니까 냄새. 나 오줌 넣어야 되는데 냄새 이렇게 하는데 오줌 넣어가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거잖아. 오줌을 20분씩 놓지는 않잖아. 오줌은 한 1, 2분이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서 냄새인데 좀 오줌 넣다 보면 그 냄새가 처음처럼 역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왜? 우리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금방 그 냄새에 적응해서 똥냄새 처음에 그랬지? 나중에는 그걸 못 느껴. 쉽게 피로해지. 그런데 그때 옆에 누가 와가지고 지금처럼 지민이가 와서 옆에서 저걸 먹고 있어. 금방 준 게 뭐냐? 멘토스를 먹고 있어. 그 멘토스의 과일 향이 바로 느껴져. 과일 향. 그러니까 새로운 냄새에는 바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냄새는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잘 느끼지 못하는데 다른 냄새는 바로 또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후각의 특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미각 봅시다. 혀 미각. 자, 이게 혀 표면이야. 혀 표면을 보면 나중에 서로 쳐다보면 좋겠는데, 서로 쳐다봐봐. 혀를 자세히 보면 오돌도돌한 돌기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는 유두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유두야. 이게 작은 돌기거든. 이 돌기와 돌기 사이를 맛봉오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돌기 있는데 돌기와 돌기 사이를 맛봉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맛세포가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이 맛봉오리를 확대를 해놨어. 그러면 여기에 맛세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세포 한 개야.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세포 한 개야. 여기도 세포 한 개고 여기도 세포 한 개고 여기도 한 개 여러 개의 세포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여기를 맛세포라고 할 거거든. 맛봉오리에 있는 맛세포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맛세포가 될 겁니다. 그럼 맛세포가 존재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미각신경이라고 할 거야. 그럼 맛세포에서 자극을 받아들일 거야. 자극으로. 어떠한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녹아져서 들어오게 되면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얘를 어디로? 미각신경에서 모아서 어디로 보내겠어? 얘도 뇌로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혀에서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맛을 느끼는 감각. 자,
과정 봅시다.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우리 맛봉우리의 맛세포에서 그 다음 미각신경으로 가고 뇌로 이렇게 감각을 느끼게 된다. 미각. 요거 과정, 요것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각의 특징 봅시다. 우리가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은 5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하나 더 감칠맛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맛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감칠맛. 감칠맛이 뭐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미원, 그다음 다시다의 맛을 감칠맛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책에서는 우마미 맛이라고도 해. 우마미라는 사람이 감칠맛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마미 맛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책도 있어. 근데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냥 감칠맛이라고 해. 즉, 오! 감칠맛? 다시다. 다시다가 아니라 여기 다시마에서 생선에서 고기에서 느껴지는 아미노산의 일종의 글루탐산,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시다 미원의 맛이 하나의 맛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혀로 느껴지는 기본적인 맛은 뭐가 있어? 5가지 맛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음식의 맛은 미각과 후각을 종합하여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후각도 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만큼의 사과 조각하고 이만큼의 똑같은 크기의 양파를 갖다 코를 완전히 막고 눈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먹어봐 라고 하면 못 느껴. 후각도 미각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못 느낀대. 코를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저녁에. 근데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느껴지니까 그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채희한테 한번 해봐. 누나 코 막아봐. 자 이거 사과야 하고서 양파를 넣어봐. 못 느낀다고. 왜? 코하고 후각하고 미각은 서로 어떻게 돼? 얘를 같이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포도맛 젤리하고 사과맛 젤리를 먹으면 단맛만 해서 코를 막고 먹으면 단맛, 신맛만 느껴지는데 코를 막지 않고 먹으면 과일 냄새도 맡아서 과일 맛을 느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감기 걸리면 코가 마르거든? 아니면 콧물이 너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맛이 매운맛도 있고요. 안 익은 감 먹으면 이게 떫은 맛도 있잖아. 떫은 맛. 얘도 맛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매운맛하고 떫은 맛은 아까 우리 감각, 피부의 감각점에 보면 그 통점하고 압점이 있었지. 통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잡아잡는 이렇게 하는 압점의 자극이다라는 겁니다. 피부 감각이야. 매운맛은 통증이야. 매운맛은 통증. 맛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떫은 맛은 뭐야? 압점이다라는 겁니다. 미각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이제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될 거야. 아우 매워라고 하는 건 통증이야. 아우 떫어라고 하는 거 있지. 그거는 뭐가 돼? 압점, 압력, 누르는 그 피부 감각이다라는 게. 우리가 그래서 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5가지 맛밖에 없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그 다음에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 떫은 맛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 압점.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건데 눈의 이상과 교정 방법 봅시다. 자, 우리가 원시와 근시가 있어. 원시는 원자를 쓸거든. 이거 멀다라고 해서 우리 원양어선 탄다라고 하지. 원양어선이 뭐야? 먼 바다에 있는 걸 원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뭘 원자를 쓸 거고, 자, 근시는 근처야, 근처. 근처. 자, 근시라고 하면 근처는 잘 보여. 자, 이거 잘 봐야 돼. 한 번만 보면 돼. 근시라고 하는 거는 근처는 잘 보이는데 먼 데가 안 보이는 거고, 원시는 먼 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물체가 잘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가까운 데는 잘 보이고 먼 데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수정체하고, 여기가 수정체지, 그리고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멀어. 그러니까 먼 곳을 볼 때 상이 어디에, 여기에 맺혀야 되는데 상이 여기에 맺히는 게 근시가 되는 거야. 먼 데 있는 건 잘 안 보여. 가까이 있는 데는 잘 보이는 거야. 왜냐면 수정체와 망막 사이가 더 멀어지니까 여기에 상이 맺혀야 되는데 상이 이 앞에 맺히는 거야. 여기 맺혀야 되죠. 여기에 맺혀야 뭐가 잘 보인다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에 상이 안 맺히고 이 가운데에 맺히는 게 어떻게 돼? 이 근시야. 그러니까 얘를 교정하기 위해서 뭐야? 오목 렌즈를 갖다가 앞에 놓게 되면 오목 렌즈는 어떻게 돼? 빛을 퍼친다고 했어. 볼록 렌즈는 빛을 어떻게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오목 렌즈가 이 빛을 어디? 이 뒤쪽으로 빛을 퍼뜨려서 뒤에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해주는 게 오목 렌즈가 될 겁니다. 이게 근시야, 근시. 가까운 데는 잘 보이고 멀리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되니? 상이 앞쪽에 맺히니까 뒤쪽에 맺히도록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 대부분 어린이나 청소년, 상민이 같은, 선생님도 포함을 시킬게, 나이 어린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근시가 될 거예요. 대부분 어린애들. 그래서 지금 상민이 쓰고 있는 안경이 뭐야? 오목 렌즈가 될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원시야. 원시는 먼 데는 잘 보이고 가까운 데는 잘 안 보이는 게 원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체하고 망막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가까워. 그러니까 상이 어디에 맺혀? 이 망막 뒤쪽에 맺히는 거야. 이게 이제 원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물체가 잘 안 보여. 먼 데는 잘 보여, 그나마. 그런데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앞에 뭐야? 볼록 렌즈를 갖다 놓으면 볼록 렌즈는 빛을 어떻게 돼?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때? 이 상이 뒤쪽에, 망막 뒤쪽에 맺히는 상을 앞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볼록 렌즈를 통해서 상을 앞쪽으로 이렇게 어디로? 망막으로 이동을 시켜주니까 이제 잘 보이는 거지. 가까운 것도. 이게 누구야? 노인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될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쓰니? 돋보기 쓰지. 돋보기 쓰는 게 왜 그래? 이 뒤쪽에 맺힌, 망막 뒤쪽에 맺힌 상을 어떻게? 앞쪽으로.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됐지. 이제 이걸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늙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게 뭐야?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이게 두꺼워져요. 그래 상이 앞쪽에 맺히고. 이게 이제 젊었을 때, 어릴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워. 수정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누가 역할을 한다고 했어? 얘가 왔다 갔다 하진 않지. 혼자. 얘를 잡아당기는 애를 누구라고 했어? 선모체지. 선모체가 얘를 잡아당겼다가 놨다, 잡아당겼다 놨다.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돼? 선모체가 확장 이완을 해가면서 어떻게 돼?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준다라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 선모체가 시들시들해. 빠릿빠릿하게 이게 왔다 갔다 수축 이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특히 뭐야? 가까운 것을 볼 때 이게 두꺼워져야 되는데 이 선모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가까운 거 볼 때 어때? 선생님이 안경을 썼는데도 가까운 걸 보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된다.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오는 현상이야. 그게 이제 늦게 오느냐 빨리 오느냐 그 차이지, 늙으면
노화의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요 원시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인들이 이렇게 가까운 거 볼 때 안 보이니까 볼록 렌즈를 통해서 빛을 모아서 교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유제 3번 같이 이렇게 지금 여기가 망막인데 상이 앞에 맺히지, 앞에 맺히는 거, 얘를 뭐라고 하니? 근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시. 근데 지금 원시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리고 얘는 무슨 렌즈로? 상을 뒤쪽으로 빛을 퍼뜨려야 되니까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된다.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이 망막 앞에 맺혔지? 뒤에 맺혔다? 아니지, 틀렸지.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근시니까 가까운 건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지.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얘 원시 얘기니까 얘는 틀렸어. 수정체하고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어때? 멀리 있었을 때, 얘가 수정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뒤쪽에 있으니까 멀리 있었을 때, 가까울 때,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제 3번 같은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요거 있지, 근시와 원시의 증상하고 원인, 그 다음에 교정 방법까지도 요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환하게 불이 켜진 방에 있다가 자려고 불을 껐어.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옳은 것이지. 자, 껐어? 끄게 되면 어떻게 되니?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야. 주변이 어두울 때야. 그러면 어두우니까 어때? 우리 눈은 빛의 양이 적으니까 걔를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뭐가 커지겠어? 이렇게 동공이 커지게 될 겁니다. 동공이 커지려면 이 홍채는 수축을 해야 되고 동공은 확대가 되고,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럴 때 변화를 옳은 것. 지금 주변이 어두울 때야 동공은 어떻게 돼? 커진다라고 해야 되고, 홍채는 수축을 한다. 아, 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수정체는 해당 사항 없고 선무체도 해당 사항이 없지. 왜냐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지려면 선무체가 관여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빛의 양이 줄어들고 빛의 양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가는 건 이 선무체하고 이게 뭐지? 수정체의 역할은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선무체하고 수정체는. 홍채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작아지지. 홍채가 수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왜? 여기 동공이 커진다라는 것은 홍채를 가려지게 되니까 홍채는 수축을 해야 된다. 여긴 작아진다라고 해야 돼서 유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